이번 시간에는 아마존의 물류 경쟁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존을 단순 이커머스 회사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에 펼쳐진 시장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기 시대에 아마존의 성장을 지탱한 것은 온라인 스토어가 아니었습니다. 캐시카우로 알려진 AWS도 그 역할을 독특히 했지만 한편에서 아마존의 성장을 조용히 지탱했던 것은 물류 서비스였습니다. 이 3자 판매 서비스가 전체 아마존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넘어섰으며 이는 아마존의 핵심 사업인 온라인 스토어 다음가는 매출 기여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마존의 운영 전략은 온라인 소비업체에서 B2B 서비스 제공업체로 전환되어 다른 비즈니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비즈니스 내에서 계속되는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고객을 만족시키거나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노력에 의한 아마존의 개발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은 명확한 구조를 따릅니다. 비효율을 식별하고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 솔루션을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기술 솔루션을 다른 회사에게 제공하는 B2B 서비스까지로 확장을 해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 AWS는 자체 IT 사용을 위한 사내 컴퓨팅 클라우드를 만들고 아마존 웹 서비스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기 전까지 사내에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물류 서비스도 이러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결정적으로 경쟁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 IBM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확실히 그들의 가장 큰 경쟁자가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던 거죠. 아마존이 처음부터 3자 판매자 대상 풀피먼트 사업을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마존은 1995년 7월 온라인 서점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카테고리를 확장하며 자사 상품만을 처리하는 직배송 구조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존의 플랫폼에는 3자 판매자의 상품 비중이 미미했고 사실상 아마존은 온라인 플랫폼보다는 소매상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규모의 경제 달성과 동시에 폭발적인 매출 증가를 이뤄내기가 어려웠죠. 이 아마존 풀피먼트 사업과 연결되는 두 번째 비즈니스는 2005년 시작한 프라임 멤버십입니다. 그동안 아마존이 직매입 유통을 위해 확보한 물류망을 바탕으로 연간 79달러의 멤버십 가입 고객에게 무제한 무료 배송과 반품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은 지금이야 비디오, 음악 스트리밍을 포함한 종합 컨텐츠 서비스 멤버십이 됐지만 초기만 하더라도 멤버십이 내건 가치는 물류였습니다. 이 당시 아마존 배송비는 건당 9달러가 넘었는데 한 달에 한 번만 아마존에서 주문하더라도 멤버십 가입비 이상의 효용을 고객이 얻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이 더 많은 제품을 아마존에서 살수록 제품을 팔려는 셀러들도 아마존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순 직매입 구조에서 벗어나서 3자 판매자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마켓플레이스를 집중 육성했습니다. 두 개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갖춘 아마존이 2006년 시작한 3자 판매자 대상의 물류 사업이 FBA, 아마존 풀피먼트 서비스입니다. FBA를 통해 상품 판매의 전 과정, 상품 입고부터 시작해서 보관, 선별, 포장, 배송, 교환 서비스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서 셀러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 아마존이 구축해온 물류 서비스와 창고 관리 시스템을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들과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른 물류 비용을 부과했던 거죠. 지금까지 아마존에게 비용이었던 물류는 풀피먼트 서비스를 기점으로 수익 모델이 됐습니다. 아마존의 물류는 일반적인 물류 기업과는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물류 기업은 고객사에 들어온 주문 물량을 제 시간에 출고시킬 수 있는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저렴한 물류 비용을 내세웁니다. 반면 아마존 풀피먼트는 비용 절감보다 위탁자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아마존의
유료 멤버십인 프라임 서비스와 연결됩니다.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사용자들은 물류 때문에 멤버십에 가입했습니다. 프라임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아마존에서 물건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이베이와 같은 경쟁 플랫폼에 방문하지 않습니다. 아마존 안에서도 프라임 배지를 클릭해서 빠른 배송이 가능한 상품을 검색합니다. 쿠팡은 로켓 배송과 제트 배송과 똑같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고객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3자 판매자가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들이 전부 아마존에 있기 때문이죠. 이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가 모이는 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은 이런 프라임 충성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FBA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실제 국내 아마존 입점 판매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풀피먼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 증대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마존 고객들에게는 빠른 물류가 기준점이 됐기 때문이죠. 사실 고객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존이 직매입한 상품이든 풀피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3자 판매자의 상품이든 동일합니다. 아마존의 표준에 맞춘 빠른 배송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죠. 달라진 것은 비용을 지불하던 주체입니다. 직매입을 할 때만 하더라도 아마존이 부담했던 물류 처리와 재고 관리 비용이 그대로 3자 판매자에게 전가됐습니다. 3자 판매자는 오히려 아마존의 물류 처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이는 아마존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전환된 거죠. 그럼 아마존 이커머스 부문의 기본적인 경쟁력은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넓은 토지 대비 인구 밀집도가 낮아 라스트 마일 배송에 있어서 한국 대비 투자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아마존이 40%를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두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뛰어들 생각조차 못했죠. 아마존이 미국 전역에 물류센터를 지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들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악한 환경은 물류에 대한 경쟁 자체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지만 이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고, 지금도 투자 중인 물류 서비스가 완성되는 순간 아마존의 이커머스는 물류 비용을 축소함과 동시에 제품군 확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마존도 사업 초기에는 미국의 메이저 택배 회사들에게 택배 물량 전량을 위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최종 배송 단계인 라스트 마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죠. 또 택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게 비용 절감에도 유리하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 사실 운송업은 공급자 측면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이 대규모 터미널을 구축하고 화물 분류를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커질수록 원가는 더욱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바로 운송산업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이후 자회사인 아마존 로지스틱스 택배 회사를 만들어서 직접 택배를 처리하는 물량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마존 택배는 수만 대에 달하는 화물 밴이 상징적이죠. 최근에는 리비안에 전기밴도 도입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유명한 택배 회사는 페덱스와 UPS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아마존 로지스틱스가 이들이 뛰어넘을 기세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래의 아마존 로지스틱스가 택배 시장에서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아마존 로지스틱스의 물량 기준 점유율은 페덱스를 제치고 3위입니다. 아마존 이커머스 판매 물량의 자체 배송 비율은 이제 65%를 넘어 7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아마존의 물량을 받아왔던 UPS와 페덱스의 고민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아마존은 라스트 마일 배송을 위해 수만 대의 화물밴을 포함한 자체적인 운송 서비스를 구축한 데 이어서 아마존 에어라는 화물 항공사를 설립해서 항공 운송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유 항공기 97대, 주문 항공기 8대로 아시아나 항공의 82대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2028년에는 항공기 200대를 보유해서 규모 면에서 UPS나 페덱스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존은 물류 산업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3자 배달 서비스 사업을 선보이며 페덱스와
UPS의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미래에는 물류 경쟁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존이 기존 페덱스와 UPS 대비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아마존은 자신의 상품을 미국과 전 세계로 배송하기 위해 택배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의 이커머스 점유율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택배업을 위한 물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자 물류를 통해 물류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류 비용으로 본업을 운영하는 택배회사 대비 제품에 대한 판매 비용과 물류 비용이 포함된 아마존의 비용 구조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물류로 인해 아마존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번 돈을 전부 물류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UPS와 페덱스가 구축해온 물류 인프라는 수십 년간 만들어온 결과물입니다. 이를 단기간에 따라잡는 건 힘들더라도 현재의 성장 속도로 봤을 때 물류 사업의 1위 사업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오늘 시간에는 아마존의 물류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아마존도 미국에서 당일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겁니다. 미국은 국토가 워낙 넓고 물류에 대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당일 배송은 특정 지역 외에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물류에 대한 투자로 당일 배송 지역이 늘어날 것이고 제품군도 증가할 겁니다. 이 말은 저녁에 급하게 사야 할 물건이 생기거나 다음날 필요한 물건까지도 온라인화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침투할 수 있는 품목이 더 많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가 더 크다는 말이고 사실상 오프라인 매장과 큰 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신선식품까지도 온라인화가 가능할 거라는 말입니다. 아마존이 홀푸드 마켓을 비싼 가격에 인수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엄청난 규모의 신선제품 시장에서 월마트나 오프라인 매장과 경쟁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13% 수준입니다. 이는 인터넷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배송의 문제일 겁니다.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당이 필요한 소비재의 경우 이커머스 시장에서 취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미국의 경우에는 이커머스에 대한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아마존의 성장성에 시장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경우이겠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